그리고 수고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택법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오늘 주택법 중반부까지 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225쪽 보죠. 준비됐나요? 자, 이 주택법은 7문제가 출제되죠. 7문제가 나오면은 5문제 이상 맞추도록 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원 양이 좀 적고 내용은 좀 쉽게 출제가 되니까 이 법은 좀 파야 되겠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 법을 우리가 체크하기 앞서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복습 차원에서 OX 문제 5개만 드리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건축법상 내용으로서 이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 대상적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OX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업적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뭐죠? 그렇습니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은 거예요. 해당한다 그럼 틀리고, 그래서 이 일반 공업적은 공개공지 확보 대상적이 아니다. 맞습니다. 공개공지 확보 대상적을 암기법을 동원해서 암기 좀 해놓자 그랬죠? 암기할 때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주 이렇게 해서 단숨에 처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상업적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은 70제곱미터이다. 틀렸죠? 얼마예요? 150.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세 번째 문제들이죠. 자, 지난주 우리가 이 건축 협정을 공부했습니다. 건축 협정을 체결해서 운영하다가 그걸 끝내려고 한다. 그때는 폐지인가 받아야 되는데요. 폐지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폐지인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전원이 아니라 가반수. 오, 대단하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관련해서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분쟁도 이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한다. 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X가 아니라 O다. 자, 지금까지 하나도 못 맞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그래도 속으로 맞히셨나 보다. 대단하시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 드리고 수업하죠. OX 문제 가로넣기입니다. 가로넣기라 OX 문제. 이 결합건축이란 두 대지 또는 세 개의 대지 안에 무엇을 결합해서 건축을 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용적률 좋습니다. 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 하고요. 225쪽 바로 주택법을 들어가도록 하죠. 복습하고요. 수업 시간에 충실하면 공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뭐 계산 문제 별로 나오지도 않고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노력만 하시면 돼요. 노력. 그래서 올해 합격해서 공부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자, 225쪽 주택보죠.
주택법은 7문제 나오는데 좀 노력하셔서 최소를 5문제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내지 못하면 본 시험장에서는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참고하십시오. 자, 이 주택법은 목적 보면 재전 목적 한번 봐보세요. 책에. 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정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었냐. 이게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 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겠다. 그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게 한 그런 내용을 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건설 공부해 가지고요. 국민의 주관적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주거 수준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 물건은 주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 크게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이렇게 하셔요. 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고. 그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근데 시험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없어 이런 거. 딱 두 가지가 있다. 책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종류가 나와요. 밑에 박스. 종류 몇 가지 있습니까? 세 가지.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 3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건축물 일종인 주택에 대해서 나오죠. 주택 단독하고 공동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단독은 4가지. 공동도 4가지. 이렇게. 그래, 여기 단독, 이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 건축물의 소유권이 한 개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 건축물에 구분 공간이 있고 구분 소유권이 2개 이상 인정될 수 있는 거, 이걸 의미하는데요. 거긴 참고용이고,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로는 이 단독 주택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그냥 단독,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그렇죠. 공간.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에게 주는 관사예요. 총리가 바로 임기 동안 자기 가족 들어와서 바로 주거공으로 쓰세요 해서 국가 소유의 건축물을 줍니다. 빌려주죠. 임기 동안. 도의사에게도 지자체 주죠. 그래서 그건 공무원이 사는 주택이 알겠죠? 공직자들이. 이걸 우리 국민한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가지고 국민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주택법 넘으면 주택의 종류가 3개로 줄었는데 공간이 빠져서 그렇다. 알죠? 공간은 주택법상 주택 아니다. 중에. 그래서 이 3가지를 그대로 끌고 와서 바로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3가지밖에 없다. 공간은 절대 아니다. 주택법상에서는 정확하게 법을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공동택도 건축법상에서는 바로 4가지가 있었죠. 아파트, 연립, 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다 뭐예요? 다 세대. 이 주택법으로 넘어오면요, 공동택은 한 집, 두 집, 세 집 할 때 이걸 세대로 용어를 붙여요. 한 세대, 두 세대. 여기에 근거하여 세대 안 하면 공동택이다 이렇게. 이 주택법으로 넘어와서 단독택은 한 집, 두 집, 세 집 할 때 이걸 호란 말수 호. 1호, 2호, 3호 이렇게. 알겠죠? 구분합니다. 구분해. 그래서 이 다가 나오는데 가구, 중, 세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 이때 다가구하고 다중은 단독주택의 종류에 속한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여기 기가 있었죠. 이 기는 바로 기숙사로서 기가 하면서 잠자는 속, 잠자는 그런 건축물을 기숙사라 하죠. 그래 공장 내
성업은 학교 내 학생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축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주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서 국민의 주관적을 도모한답시고 주택법 근거에서 그걸 몽땅 만들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죠. 우리 바로 국민한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으로 넘어와서 공동택에는 기는 빠진다. 이게 중요하죠.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이렇게다. 그래서 공동택하면 세 가지: 아파트, 연립, 다가 뭐다고요? 다세대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두 번 시험에 나왔네요. 주택법상 주택이 6개의 종류가 있는데 이름이 뭐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으니까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에는, 여기 보세요.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에는 그 부속된 토지는 제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 주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는 그 부속된 토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부속된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지 제외된다 그러면 틀린다. 이걸 주의하면 돼요. 거기에서 225페이지에서 볼 것은 그거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6페이지. 자, 226페 보면 이런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이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다. 응? 그래,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아까 주택법상 주택이란 말 나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단 아니면 공. 딱 모습 갖고 있잖아요. 주택법에서 서두에서 주택법상 주택이란 말 나오면 둘 중에 하나다. 단독 아니면 공동. 단독은 세 가지가 있다. 공동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딱 접근해야 돼요. 자, 단독은 한 집, 두 집 뭐라고 한다고? 공동은 세대 이렇게 구분하니까 여기서부터 딱 이렇게 갈린다. 자, 이때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적 그런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공공성이 강한 주택. 그래서 이것은 진짜 주택이 없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자. 그래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공급을 하도록 규제해요. 이때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주택법상, 여기 봐봐요. 주택법상 공급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빌려준다. 소유권 주겠다. 사가라. 이렇게. 알겠죠? 빌려주면 뭐라고? 임대. 소유권 사가라. 그럼 뭐라고? 분양. 그래서 주택법상 공급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 있다. 내포한다. 바로 빌려주는 임대와 그리고 소유권을 팔아버리는 분양이 있다. 그래, 이 국민주택은 누구에게만 이렇게 공부하는가? 빌려준다든가 소유권을 주는가? 무주택 세대. 그래, 주택 콩만은 그래도 소유하고 있으면 받아갈 수 없어요. 그만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다 이렇게 하시죠.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주관정을 도모할 때 바로 없는 사람들은 큰 평수 그다지 필요하지 않겠죠. 적은 평수라도 내 집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공성이 강한 주택으로서 바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규모는 적게, 개수는 많게 이렇게 하자 해서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이죠. 단독은 공동세란 말이죠. 이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택은 1세대당 규모를 극히 제한하자. 이렇게. 그때 이 주거공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주거 전용 면적이. 그래, 1호 1세당 주거 전면적을 극히 제한해서 공급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이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탄생되어야 되냐? 바로 그 국가가, 지자체가, 국가에서 만든 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그래, 한국까지만 쓰고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산시에서 만든 것이 지방공사예요. 이 자들 4명을 다 공공사업 주체라고 그래. 공적 주체죠. 민간이 만든 거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 봐봐. 얘네들이 건설했어. 주택이야. 이러면 국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얘네들이 만드는데 엄청 크게 만들어서 전용 면적을. 그러면 국민택이 아니란 말이야. 적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 적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국민주택 규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그래, 국민주택은 크지 않아야 된다 해서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을 만들었어. 그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돼. 그럼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 법에서 정확하게 써놓고 있어요. 국민주택은 바로 개수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이 국민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 수도권이 있고 비수도권인데 수도권일 때는 무조건 85제곱미터야. 알겠죠? 중에 85제곱미터야. 얼마요? 그래. 수도권 의미는 다 써놔서 공부하기 여러분 착착착 읽고 가면 돼요. 수도권이 어디냐? 어디예요? 수도는 아실 거예요. 서울특별시. 권이 옆에요. 경기도 여기 인천광역시하고 나머지 경기도 서울항시고. 알겠죠? 여기는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 절반이 거의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 개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85. 그래, 이 수도권 경기도 연천군에 읍이 있다, 면이 있다. 거기도 무조건 85.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비수도권 중 용도적상 우리가 도시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자연보전이다. 이렇게 4가지를 공부했잖아요. 이 4가지 중 바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 것이 뭐예요? 도시적이죠? 그래서 비수도권 중에서도 용도적이요, 도시적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도 무조건 주거전유면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가지 공간이 아닌 나머지 땅이 있는데 읍면적에 있다. 이제 나머지. 여기는 땅값 그러니까 여기는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여기까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걸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 규모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알겠죠? 자, 그래 여기까지 쫙 연결돼. 봐보세요. 국가가 건설한 주택인데 가서 보니까 단독택이 그러면 1호당 그러겠죠. 가서 보니까 공동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당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수도권 뭐 읍면적이다. 그래, 그 주거 전유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것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래. 무조건 얼마여야 된다고? 85.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주택은 가서 보니까 단독이 될 수 있고, 공동이 될 수 있어. 가서 보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연유해서, 여기 봐요. 가중주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그냥 주문에 그렇게 나와. 맞아요? 틀려요? 될 수 있죠. 여지는 있잖아. 이런 조건만 되면. 그렇죠? 이 주택이란 말 속에는 6개가 포함되니까 단독주택 3가지, 공동주택 3가지, 6가지 포함되니까 이런 조건만 맞추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여기 건설한 겁니다. 얘네들이. 그 다음에 2번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 재정이라 하죠. 또 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채권 팔고 복권 팔아서 이 국민주택 건설할 때 그에 따른 대지 구입하고 건자재 구입하고 이 공사비로 쓰게 해서 그래서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쓰게 해서 적립하고 있는 기금이 있어. 이걸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돈을 자금을 지원받았어. 누가 받든 불문해. 여기 봐봐. 이게 다 또 중요해. 이것은 가서 보니까 건설했어. 가서 보니까 그 계량이 있어. 이거 중요해요.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포함된다고요?
거기. 그래, 이 돈 들여서 건설하던 계량, 이 말도 들어가요. 봐봐, 찾아봐. 있어, 없어요? 그 말 놓치서 안 돼. 계량하는 주택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다. 그러면 이것도 국민주택이 된다. 여기까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국민주택 뜻을 우리가 정확히 봤어요. 이 국민주택이 안주택, 이것이 안주택을 다 뭐라고 그래? 민주택. 이게 그래서 민주택은 국민주택을 취한 주택, 국민주택이 안주택, 이렇게 가닥을 쳐서 알아주셔야 돼. 그래 226페이지 국민주택이라는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 정확히 보고 밑에 국민주택 규모란 그 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가로 2번 민용주택이란 뜻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가지고 달달달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조금 전에 국민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주거 전용면적이란 말 나오잖아요. 주거 전용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집을 하나 분양받았다, 임대받았다 그러면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전적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의 면적을 주거 전용면적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주거 전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단독택은 그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그래.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하는데 바로 지하 공간 있잖아요. 지하 공간, 지하층, 땅속에. 그래, 지하실 공간, 그리고 지하층, 그리고 본 건물과 이렇게 단독택이 있다. 본 건물이 있고 본체가 있고 옆에 그 본 건물과 분리되어 있는 화장실, 차고, 창고 건물 있잖아요. 이 본 건물과 분리되어 이런 것들을 바닥 면적 제하고 이 본 건물의 지하 공간 제하고 그런 바닥 면적으로서 단독택의 전용 면적을 계산해요. 알겠죠? 지하층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본 건물과 분리된 바로 그 창고, 차고 면적 포함한다, 제한다. 제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요. 단독주택인 건축물의 지하층 공간에 지하실 있죠. 거기다 주거용을 넣었다. 거실용을 넣었다. 이거. 무엇을 넣었다고요? 거실. 거실용을 넣어놨다. 그러면 이 면적은 단독주택 주거용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 그래, 단독주택에 있어서 거실용 지하 공간이 있다. 그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꼭 아시고 이 공동택 있죠? 이 공동택의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은 바로 예벽의 내부선을 기준한다. 이게 중요해. 뭔 선을 기준한다고요? 내부선이 중심선 하면 틀려.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 면적이니 바닥 면적이니 이런 것들은 중심선이 나왔어. 중심선. 근데 이것은 이렇게 예벽이 두껍다. 여기 이게 예벽을 합시다. 이게 그냥 예벽이고 여기에 여러분이 집을 하나 분양받았어요. 공동택에 예벽이 있는데 예벽 있잖아요. 예벽에 차지하는 이 공간. 이 예벽. 이건 공용면적이라고 그래요. 공용면적. 뭐라 한다고? 공용면적. 공용면적. 그래서 공용면적은 주택 전용 공간이 아니에요. 알게 주거 전용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벽의 면적은 바로 공용면적으로 계산하니까 주거 전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예벽의 내부선, 여기를 내부선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벽이면 예벽의 여기가 중심선이고 바깥선이고 이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내부선이에요. 이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공간으로 바로 이 주거 전면을 계산하지 바로 중심선이 아니다. 이거 중심선이 아니다. 알겠죠? 중심선이 아니다. 뭔 선? 내부선, 내부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시험장에서 생각할 때, 자, 내가 내부선까지 머리 쳐박고 들어가서 내가 주거 전용을 쓸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암기할 때. 그래? 중심선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 어디까지면 내가 쓸 수 있다고요? 내부선까지. 이걸 꼭 아셔. 근데 이 건폐를 통해서 규제하게 되는 건축면적, 이거 건축면적은 예벽의 중심선까지를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중심선. 알겠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밑에 다 써놨으니까 열심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래서 공용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뺍니다. 복도니 뭐 이런 거 알겠죠? 승강실이니 등등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가볍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거기다 체크.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국장, 시도사는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하려는 사업주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네들한테 야, 너네들이 건설하려고 하는 주택 중 75% 이상까지 75%까지 바로 국민주택 규모로 좀 건설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로 서민주택 건설해라 그 말이죠. 네. 국민주택 규모로 그 말이에요. 네. 국민주택 규모로 얼마까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75%까지. 네가 지금 1000세대 지려고 하는데 750세까지 네가 좀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 좀 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그리고 없는 서민들이 지는 주택이 지역주택자비니 직장주택자비 이런 조합주택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나눠 갖는 주택이 있어. 조합주택이. 이런 조합주택을 주택자에 만들려고 한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뭐 금호타의 사장이 사원아파트 지려고 한다. 이런 고용자에게는 야, 너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좀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 직장 주택자 만들어서 조합주택을 만들게 될 때에는 큰 평수가 별로 없어. 보통 도시역은 85. 근데 그걸 85제곱미터를 주거 전면적 85제곱미터를 광고할 때는 뭐 30, 5평, 복도 털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없애버린 거. 저 베란다를 없애버린 거. 확장해라인가요? 가서 보면 답답하죠. 그런 것 해서 뭐 34평 이렇게 막 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땐 그래. 아무튼 주거 전면적 대부분이 85예요. 85.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냐? 이 주택조합에게는 100%까지 그 단지 전체를 85 이하로 잘라라 해서 규모를 아주 극히 제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평수 없어. 그래서 큰 평수. 조합주택, 사원아파트 그렇고 받으시고 6번 이 준주택이 나와 있죠. 준주택 중요표. 준주택은 주택일까 아닐까? 그래, 아니다가 중요해. 아까 주택은 여기 나왔죠. 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이에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택에의 그 말 나와요. 에다 그 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택에의 그 말이 다 포인트에. 그리고 남은 읽어보시면 돼. 그까지만 보고. 그리고 종류가 중요해. 종류는 약자 뭐라고 암기하냐? 암기법 여러분 있으면 암기법 쓰고 없으면 그냥 이거 다기노.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다기노. 다가 뭐냐? 다중생활설.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부했던 그 다중생활설이 510도 미만이면 바로 2종 근생이다 이상의 습관 이런 거 공부했는데 그래 그걸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바로 그 제2종 근생이든 숙박시든 불만하고 다중주택 무조건 주택으로 놓으면 뭐다? 준주택, 기숙사, 노인, 복지주택, 오피스텔 딱 암기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체크 나머지 참고를 읽어보시고 이 9번은 이미 했어. 우리가 주택법이 아닌 조심히 주강령 전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왜 여기다 끌어다가 여기다 또 써놨냐? 비교하셔라. 주택에 시험이 잘 나오니까. 이건 무슨 법이 있다고요? 정비법. 그래 그 정비법상 이렇게 노블랑슈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밀어가지고 예쁘게 주거환경, 교육환,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정비구역이죠. 그래, 9번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정비구역에서 적용, 그렇게 써놔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9번은 정비구역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노 블랑시 많겠죠. 그래, 여기 여러분이 정비구역인데 조그마한 땅도 있고 뭐 나무 땅인데 여기다 건물 이렇게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러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 있겠죠. 세입자들이. 오케이. 그래, 땅은 콩 많은 거예요. 뭐 40평 미만인 거예요. 건축물 주거용인데 전용면적 90제곱미터 조그만 미만인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큰 거 재개발을 통해서 뭐 다시 만들어서 이거 분담금 내고 받아라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한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지방공사다. 얘네들 약자로 뭐라고 하냐? 정비법에서는 약자로 토지주택공사들이라고 그래.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 토지주택공사들이라고 그래. 정비법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건 정비법에 있는 거니까. 정비법에서 이렇게 약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아셔야 돼.